공황의 원인 1933년 7월 21일 불황은 온 세상을 일시에 암흑으로 덮어 산업의 톱니바퀴가 녹슬었고 땅은 황폐한 채 잡초로 뒤덮였다. 일자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기아와 궁핍에 떨며 거리로 흘러다녔다. 자살자의 수가 급증한 나라도 있었다. 모든 산업이 공황의 그늘에 숨어버렸으나 단 한 가지 각 나라의 군부 즉 육군이나 해군, 공군의 병기와 군수품을 공급하는 군수산업은 활발하게 살아있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싸움 덕분에 돈을 버는 장사인데 공황은 각 국가 관계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장사는 수지 맞을 수 있었다. 또 공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면한 광대한 지역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곳에는 실업자도 없을 뿐더러 작업은 5개년 계획 밑에 전례 없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물론 수출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았지만 소비에트는 자본주의 영역 밖에 있었으므로 그 경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세계대전을 방불케 했던 이 무서운 공황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이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한 자본주의 구조가 파탄의 직면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왜 자본주의는 이렇게 해서 붕괴되고 있을까?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죽기 직전 최후의 몸부림인가? 1932년 12월 영국 정부는 미국에게 의견서를 보내 각국의 전시 채무 지불의 면제를 호소했다. 이 의견서에서 영국은 과거에 쓰였던 치료요법이 오히려 중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도처에서 과세는 가차없이 정액되고 세출은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구제할 의도에서 나온 통제 조치는 도리어 그것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이 손실과 피해는 자연의 인색에서 그리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과학의 승리는 더욱더 현저해 참된 부의 방대한 잠재력은 조금도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 죄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낳은 제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질병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 적절한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서로 달라 그 원인과 대책이 각양각색이었다. 오로지 이것에 대해 완전하고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파탄함으로써 자신들의 견해와 이론의 정당성이 증명될 수 있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뿐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일인은 공황의 진짜 원인은 배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내외를 막론하고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전시 채무의 압력이 모든 산업에 타격을 주어 불경기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이 세계의 혼란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진짜 혼란은 통화구조의 파괴와 물가의 대폭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금의 결핍이 원인이며 금의 결핍은 부분적으로는 세계 수요에 채굴량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도 기인하나 주로 여러 나라의 정부가 금을 저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했다. 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저해하는 경제적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경제학자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노동자의 수요를 감소시킨 결과 실업이 증대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도 한다. 이런 요인들도 세계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황의 책임을 이러한 것에만 돌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사실 이런 요인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지만 그 대부분은 공황의 결과였다. 근본적인 모순은 더욱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패전 때문이 아니었다. 전성국도 공황의 물결에 여지없이 휩쓸렸으니까. 또한 국가의 궁핍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최대의 피해국의 하나였으니까 말이다. 세계전쟁이 가져온 전시 채무라는 커다란 부담과 그 채권자들 사이의 분배 방식이 공황을 촉진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전쟁 중과 전후의 물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적도 있다. 그래서 물가의 폭락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욱 깊은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자. 생산 과잉은 혼란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이지 물건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대중에게 돈이 없다고 세계에서 통화가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인민 간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에선 부의 과잉으로 돈이 남아돌아 은행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도 사지 못하는 화폐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빈부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빈부는 태고 이래로 존재해 왔는데 어째서 그것이 오늘날의 공황의 원인이 되었는가? 나는 전의 편지에서 자본주의는 총체적으로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봉건적인 상태 밑에서는 사태는 거의 정지하거나 점진적이었다. 대규모 기계와 세계시장을 수반하는 자본주의는 동적이어서 개인과 집단이 부를 축적함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는 다른 조건과 결부되어 여러 공업국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과의 새로운 대립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 각국의 자본가들은 식민지나 후진국에 대한 착취로 보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양보를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북미의 공업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으며 반면 노동자한테 준 것은 겨우 한 줌의 몫에 불과했다. 시장이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또 구산업도 발달했다. 제국주의는 그들의 시장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침략적인 성격을 띠어서 여러 공업국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사실상 자본가의 착취 밑에 놓여졌을 때 이런 확대의 과정은 중지되고 대신 열강의 극한적인 대립이 전쟁을 초래했다. 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가 확대되는 동안 서양에서 부가 한 곳에 쏠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 몇 번이나 공황을 만났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잉여 자금을 후진 지역의 개발과 착취 쪽으로 돌려 신시장을 개척하고 물자의 소비를 증대하는 것으로 공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라 일컬어진다. 이런 착취의 과정은 전 세계가 공업화될 때까지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곤란한 장벽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그것은 서로 많이 먹으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또 하나는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주의자와 자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민지 공업의 성장이었다. 이런 복잡한 여러 과정은 전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전쟁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또 해결할 수도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이 거대한 시장을 착취할 수가 없었다. 동양에서는 민족주의의 물결이 더욱 거세어져서 공업화가 진척되었다. 전쟁 중이나 전후의 과학의 발달과 전시 채무도 부의 분배의 불평등과 실업 발생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전시 채무는 막대한 액수에 달했으나 그것은 아무런 부의 생산도 아니었다. 한 나라가 철도나 관계 시설 등을 위해 돈을 빌린다면 소비한 돈의 대가가 남게 된다. 사실 이러한 산업은 현실적으로 소비된 비용 이상의 부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산적 사업이라 일컬는다. 그러나 전쟁 시의 차입금은 결코 그러한 목적에서 빌린 것이 아니었다. 막대한 금액이 쓰인 흔적은 파괴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전시 채무는 비생산적인 부담만 나왔다. 전시 채무는 세 종류가 있는데 패전국이 지불을 강요당하는 배상과 연합국 상호 간, 특히 미국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각국이 국민들로부터 빌려들인 국채다. 이들 세 종류의 채무는 모두 그에게 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의 것은 내국채였다. 전후 영국의 국채는 50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액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채무는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과중한 세금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독일은 그 막대한 내국채를 구마르크화로 종지부를 찍는 인플레이션으로 말소시켜버렸다. 독일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 무거운 짐을 벗었던 것이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랑화의 가치를 5분의 1로 인하해 국채를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줄여버렸다. 물론 국채 채무는 배상 또는 각 정부 간의 채무입니다. 국제 채무에까지 이런 방법을 적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식 금액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국제 채무의 지불은 지불을 하는 나라가 돈을 잃게 되어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이지만 내국채의 상환은 어쨌든 돈이 국내에 머물게 되므로 나라 전체로 본다면 전과 큰 차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격차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채무의 지불은 빈부를 막론하고
국내의 전 조세 부담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공채의 소유자는 부유한 자들이었다. 때문에 부자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 부자도 가난뱅이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된다. 부자는 낸 세금 이상으로 되돌아오지만 가난뱅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다. 유럽의 채무국이 미국에 진 빚을 갚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의 은행가나 금융업자의 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전시채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가난뱅이의 희생으로 부자들은 무지무지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래 사업가는 돈을 보면 투자부터 하려는 속성이 있어서 그들은 이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그 밖의 출자에 충당했다. 그들은 더욱이 주식의 투기 거래에 열중했고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민중은 그런 것을 사들일 만한 돈이 없었고 제품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공장들은 조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손실에 당황한 사업가들은 산업의 투자를 중단하고 그 돈을 은행의 금고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렇게 해서 실업은 일반화하고 불경기는 세계화했다. 나는 공황의 여러 요인을 따로따로 설명했으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례없는 무역 부진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나는 잉여소득의 불균등한 분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대중은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며 생산물의 가치가 그들의 총수입보다 높았다는 것이 된다. 대중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돈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잉 자금은 미국에서 독일로, 중부 유럽으로 또 남미로 대여 자금이 되어 흘러갔다.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한 유럽과 자본주의 기구를 상당 기간 버티게 해준 것도 공황의 원인을 만든 것도 다 이런 자금 탓이었다. 그리고 최후의 타격을 준 것도 이 대외 자금 대여를 중지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입을 균등히 하거나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그것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획 자본주의니 후진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따위가 논의되었으나 그 배후에는 국가 간의 대립과 세계 시장을 놓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이고 어떤 자의 이익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동기는 개인의 영리이며 표현은 경쟁이다. 또한 계획과 경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의 제조건 하에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는 지식인은 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영리 체계뿐만 아니라 돈으로 물건을 사는 가격 제도까지도 철폐해야 한다는 기발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기엔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고 또 상당 부분 공상적이기도 하다. 내가 이러한 얘기를 너에게 해주는 이유는 전혀 혁명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까지도 혁명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제네바의 ILO 즉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거의 실업을 완화시키자는 단순한 제안을 했다.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수백만의 노동 예비군이 취업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실업이 감소될 것이다. 노동자 대표자들은 모두 이를 환영했으나 영국 정부는 반기를 들고 독일과 일본을 꿰어 이 제안을 봉쇄할 공작을 했다. 영국은 ILO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후 시종일관 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황과 불경기는 세계적인 것이므로 그 대책 또한 국제적인 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은 협력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타개하려고 시도했으나 현재까지로서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계적으로 타개할 희망이 없어지자 각국은 경제적 국가주의에 의한 국내적인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세계 무역이 위축된다 해도 적어도 자국의 상업만은 보호해서 외국의 상품 유입을 억제하자는 논리였다. 외국 상품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설정하거나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수출 부진을 예견한 각국은 국내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곧 국제 무역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이런 관세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세계 무역은 높다란 벽에 막혀 있었다.
관세의 또 하나의 효과는 생계비를 높인 것이었다. 관세에 의해 보호된 식량 및 물품의 가격은 높게 뛰었다. 관세는 국가적 독점을 낳아 외부로부터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보다 곤란하게 만들었다. 독점 밑에서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기 마련이고 관세에 의한 특정한 산업의 보호로 그 자본가는 마음 놓고 살찔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익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도 살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이다. 관세는 이렇게 특정 계급을 보호해서 기득 이권을 낳게 했다. 독점은 두 가지 종류로 확장되었다. 관세를 방패로 해서 국가 간에 행해지는 대외독점과 대재벌이 중소기업을 병합하는 국내적 독점이 그것이다. 물론 독점의 확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시작된 현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갈수록 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는 많은 나라에서 효과를 발휘했지만 영국만은 계속 자유무역에 의존해서 관세 없이 지내온 유일한 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영국조차도 다른 나라와 같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안정을 낳게 했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사태를 한층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것은 국제무역의 감퇴는 물론 부의 불균등을 유지시키고 정대시켰다. 관세의 인상으로 각국은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렸는데 문자 그대로 관세 전쟁이었다. 좁은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시켜 유리한 경쟁 조건으로 하였다. 임금의 인하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잃게 해서 불경기는 한층 심각해져 실업자는 팽창되어 가기만 했다. 갈등과 문제의 이유는 지금과 좀 다르지만 벌어지는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